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 그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오직 손녀이던 내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제 할아버지 태기와 제 할머니 나니의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흘러 색이 바래진 한 장의 흑백 사진의 이야기죠. 이것은 일본 요코하마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제 할아버지와 제 할머니, 그리고 제 고모와 제 아버지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 뒤에는 격동의 근현대사를 관통한 한국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 만남의 운명, 1935년, 제1장, 세 자매의 맞이, 나니, 1935년, 경상남도 기장의 작은 마을에서 제 할머니 나니가 자라고 계셨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할머니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제 할머니는 세 자매 중 첫째로 가장 예쁘고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한글과 일본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셨고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시며 두 동생들을 돌보셨다고 합니다. 언니, 오늘도 벌써 일어났네요. 할머니의 둘째 동생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을 때마다 할머니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순이야, 조금 더 자도 돼. 언니가 다 준비할게. 할머니의 하루는 분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아침밥을 준비한 후 가족들을 깨우셨습니다. 가족들이 아침을 드시는 동안 할머니는 이미 하루 일과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계셨죠. 아침을 마친 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밭으로 나가 농사일을 도우셨습니다. 일제강점기라 쌀은 모두 일본으로 가져가고 조선 사람들은 보리와 조, 콩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니야, 오늘은 콩맛 매기를 도와주렴. 네, 어머니. 할머니는 무거운 호미를 들고 콩밭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늘 밝고 성실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할머니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가 전부였지만 할머니의 손을 거치면 어떤 음식도 맛있어졌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다시 밭일을 하거나 집안 청소, 빨래 등의 일을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마을에 무슨 일 있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현실이지만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따뜻했다고 합니다. 저녁을 마친 후에는 동생들과 함께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으셨습니다. 할머니는 특히 한글로 된 소설을 좋아하셨는데 동생들에게 읽어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언니, 이 이야기 너무 재미있어요. 그치? 우리도 언젠가는 결혼하게 될까? 할머니는 동생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셨습니다. 옆마을의 청년, 태기. 같은 해에 옆마을에서는 20세 청년인 제 할아버지 태기가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진하고 계셨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체격이 크고 운동신경이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머리가 좋아 일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셨습니다. 일본인들조차 감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태기야, 밤이 이렇게 깊었는데 아직도 공부하고 있니?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때 할아버지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네, 어머니. 조금만 더 읽고 잘게요. 할아버지의 집안은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지만 할아버지는 책 읽기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등불을 켜놓고 한문책과 일본어 책을 번갈아 읽으며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방에는 책이 가득했습니다. 조선의 고전 문학부터 시작해서 일본어로 번역된 서양 소설까지 할아버지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으셨습니다. 특히 역사책을 즐겨 읽으셨는데 조선의 역사를 공부하며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기는 장래가 밝다 고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일제강점기에
암울한 현실을 직감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농사일을 시작하고 점심시간에는 잠깐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밭으로 나가셨습니다. 다른 또래 청년들과 달리 할아버지는 여가 시간에도 놀지 않고 공부에 매진하셨습니다. 태기야, 가끔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해야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공부하는 게 더 재미있어요. 언젠가 이 지식이 도움이 될 날이 올 것 같아요. 실제로 할아버지는 일본어뿐만 아니라 일본의 문화와 사회 제도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일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약점은 무엇인지까지 파악하려 노력하셨던 것입니다. 운명의 만남, 기장면 운동회. 어느 가을, 일본이 주최하는 부산시 기장면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이 운동회는 겉으로는 지역 화합을 위한 행사라고 선전되었지만 실제로는 일본군이 젊은 남성들의 체력을 테스트하여 징용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그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운동회 준비를 하셨습니다. 마을 대표로 참가하게 된 할아버지는 긴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감에 차 있으셨다고 합니다. 태기야, 오늘 꼭 좋은 성과 내렴. 우리 마을의 명예가 걸린 일이니까.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격려의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네, 엄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동회장에는 기장면 전체에서 모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일본 관리들이 높은 단상에 앉아 경기를 관람했고 조선인들은 그 아래쪽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동생들과 함께 관중석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셨죠. 첫 번째 경기는 오래 달리기였습니다. 총성과 함께 경기가 시작되자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두를 유지하며 압도적인 차이로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 저 청년 참 잘 뛰네. 기장면에서 저런 토끼가 나올 줄이야. 관중들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 경기인 빨리 달리기에서도 할아버지는 놀라운 실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출발선에서부터 결승선까지 누구도 할아버지를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이를 지켜본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늠름한 모습에 단숨에 마음을 빼앗기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참 멋있었지. 달리는 모습이 마치 바람 같았어. 딱 첫눈에 반했지. 저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 경기가 모두 끝난 후 할아버지는 우연히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위의 분들에게 물어물어 할머니와 사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나니 씨 관심이 많았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아, 저도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관심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때의 순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눈빛을 어떻게 잊겠냐? 강하면서도 순수한 그 눈을 보는 순간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 짧은 대화였지만 두 분 모두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시 23살, 할머니는 19살이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연애의 시작. 그 후 몇 주가 지나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가 사는 마을을 찾아가셨습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할머니와 다시 만나게 되었죠. 운동회에서 뵌 분 아니세요? 아, 네. 맞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저는 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난이라고 해요. 두 분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총명함에 감탄했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깊이 있는 대화에 매력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 후 몇 달간 두 분은 은밀하게 만나며 사랑을 키워 나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녁마다 물을 길러 나가는 척하며 할아버지와 만나셨고 할아버지는 농사일을 마친 후 언제나 약속 장소에서 할머니를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나니야, 오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저도요, 태기 씨.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할까요? 두 분은 마을 뒷산의 작은 정자에서 만나곤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읽은 책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할머니는 집안 이야기와 자신의 꿈을 털어놓으셨다고 합니다. 나냐, 나는 언젠가 이 좁은 마을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태기 씨. 하지만 여자인 제가 어떻게... 괜찮아. 나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는 설렘을 감추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도피를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겐시로라는 남자, 일본인 겐시로와의 운명적 만남. 일본 요코하마에 살던 겐시로는 30대 초반의 양심적인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혐오했고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군수 물품을 다루는 무역업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겐시로는 매일 밤 일기를 쓰며 전쟁의 참혹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무기들이 전선으로 보내졌다. 이 무기들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사라질까? 그는 늘 이런 고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겐시로는 자신의 일이 전쟁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계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겐시로의 집은 요코하마 항구 근처의 작은 상가에 있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던 그는 매일 밤 외로움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죠. 생명을 구하는 애. 1937년 초겨울, 겐시로가 부산 기장항에 업무차 도착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그에게 타 지역에서 온 어부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일본인 놈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조선 바다에서 우리 고기까지 빼앗아 가려고? 어부들은 술에 취해 겐시로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겐시로는 한국어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해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죠.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잠깐, 다른 동네 어부가 왜 우리 동네에서 일본인을 때리는가?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난다. 내일 당장 일본 순사가 와서 무고한 사람들을 끌고 갈 텐데. 할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어부들은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어서 당신 동네로 가시오. 여기서 이런 일 벌이면 우리 마을 사람들만 피해보게 생겼소. 할아버지의 만류로 어부들은 물러갔고 겐시로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일본인을 구해준 건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어. 우리 동네에서 일본인이 다치면 다음날 일본 순사들이 와서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끌고 가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렸던 거지. 우정의 시작.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이름은 겐시로입니다. 요코하마에서 온 상인입니다. 저는 택이라고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고요. 겐시로는 할아버지의 유창한 일본어에 깜짝 놀랐습니다. 발음도 정확했고 존댓말도 완벽했습니다. 일본어를 정말 잘하시는군요.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서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겐시로는 할아버지의 지적인 대화에 감탄했고 할아버지는 겐시로의 진실한 인품에 호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태기 씨, 정말 놀랍습니다. 조선 사람 중에 이렇게 일본어를 잘하는 분을 만나기는 처음이에요. 겐시로 씨도 다른 일본인들과는 다르시네요. 조선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저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겐시로가 진심으로 평화를 원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겐시로가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태기 씨, 당신은 정말 똑똑한 분입니다. 저와 함께 무역 일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일본과 조선 사이의 물품 거래를 도와주신다면 좋은 보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이것이 징용을 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일본에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전쟁터로
끌려가지 않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좋은 제안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곧 결혼할 예정인데 아내와 함께 일본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입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급작스러운 결혼과 일본행, 할머니의 고민과 결단. 할아버지로부터 일본행 계획을 들은 할머니는 큰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여보, 정말 일본에 가야 하나요? 부모님과 동생들을 두고 낯선 땅에서 살아야 한다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나니야, 여기 있으면 나는 전쟁터로 끌려갈 거야. 그러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차라리 일본에서라도 함께 살자. 하지만 일본은 우리에게 적국인데. 겐시로는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일본어를 잘하니까 큰 문제 없을 거야. 할머니는 밤새 고민하셨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태기 씨, 저도 함께 가겠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할머니의 결단에 할아버지는 크게 안도하셨습니다. 서둘러 치른 결혼식. 1937년 봄, 두 가족은 서둘러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쟁 중이라 화려할 수는 없었지만 두 집안 친척들이 모여 소박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의 치마 저고리를 입고 신부가 되셨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입은 할머니의 모습은 그 어떤 신부보다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유일한 양복을 입고 신랑이 되셨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하얀 셔츠, 그리고 검은 넥타이를 매신 할아버지의 모습은 늠름하고 든든해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할머니의 이 말에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셨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간소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두 집안의 어른들은 어려운 시절에 결혼하는 두 사람을 축복해 주셨고, 할머니의 동생들은 언니가 멀리 떠나는 것이 슬퍼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일본에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요. 걱정하지 마. 언니가 꼭 다시 돌아올게. 하지만 할머니도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본으로의 여행. 결혼식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두 분은 겐시로와 함께 일본으로 떠나셨습니다.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일본 시모노세키를 거쳐 요코하마로 향하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배 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일본을 보셨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에 할머니는 감탄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고향에서 멀어진다는 슬픔도 느끼셨다고 합니다. 여보, 바다가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그러게, 우리가 정말 먼 곳으로 가는구나. 할아버지도 처음 보는 일본 항구에 놀라셨지만 할머니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든든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셨다고 합니다. 겐시로는 두 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배 멀미를 하는 할머니를 위해 약을 구해다 주고 할아버지에게는 일본에서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태기 씨, 일본에서는 조선 사람이라는 것이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나니 씨는 될 수 있으면 밖에 나가지 마세요. 요코하마에서의 새로운 삶. 요코하마에 도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겐시로의 집 옆 작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겐시로가 미리 필요한 살림살이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할머니는 일본식 다다미 방과 작은 부엌을 둘러보며 신기해하셨습니다. 그래, 나니야.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할아버지는 겐시로의 무역업을 도우며 군수 물품 관리 업무를 맡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뛰어난 일본어 실력과 꼼꼼한 성격 덕분에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심했고 함부로 밖에 나가기도 위험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나갈 때마다 일본어로 대화하며
조선인임을 들키지 않으려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억양이나 발음에서 종종 조선인임이 드러나 곤란을 겪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난이야. 괜찮았어? 할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 물어보시면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겐시로 씨가 이웃들에게 미리 말해두어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첫 번째 시련과 적응. 일본에서의 첫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할머니는 일본의 추위와 낯선 음식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온돌방과 달리 일본 다다미는 여름은 습기를 머금고 겨울에는 추위에 감기를 달고 계셨다고 합니다. 여보, 고향 음식이 그리워요. 나도 그래. 하지만 조금만 참자. 우리가 살아남는 게 먼저야. 겐시로는 두 분을 위해 한국 음식 재료를 구해다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치를 만들 수 있는 배추와 고춧가루, 그리고 된장까지 구해와서 할머니가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겐시로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별 말씀을요. 우리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겐시로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할머니는 점차 일본 생활에 적응해 나가셨습니다. 일본에서의 가족, 첫째 딸의 탄생. 여름, 할머니가 첫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바로 제 고모가 되는 분입니다. 이 힘든 시절에도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다니.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를 잘 키워야 해요. 할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고모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할머니는 집에서 한국어로 자장가를 불러주며 키우셨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엄마가 부르는 우리나라 노래. 할머니는 매일 밤 고모에게 한국의 자장가를 불러주시며 아이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겐시로는 할아버지 가족을 위해 분유와 기저귀를 구해다 주었습니다. 전쟁 중이라 이런 물건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겐시로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겐시로 씨,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태기 씨,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무슨 보답이 필요해요? 둘째 아들의 출생과 행복한 일상. 할머니가 둘째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아들이구나. 이 아이가 훗날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 할아버지는 아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 아버지의 출생지는 일본 요코하마였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이에게 한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먹을 것조차 귀하던 시절이었지만 두 분은 서로를 의지하며 아이들을 키워내셨습니다. 고모는 할머니의 유일한 한글대화 친구가 되었고 할머니는 고모에게 일본어와 한국어를 모두 가르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군수물자를 똑똑하게 관리하며 겐시로의 신뢰를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꼼꼼함과 정확성 덕분에 겐시로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항상 집 뒤 동산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지는 노을을 감상하셨다고 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전쟁의 공포도 있고 평화로운 가족의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여보, 저 노을 좀 보세요. 정말 아름답네요. 그러게. 우리 고향의 노을과 비슷해. 제 아버지께서는 나중에 일본에 대한 기억을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일본에 대한 기억을 물어보면 항상 빨간 노을의 언덕이 기억난다고 하셨어.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한 평화로운 시간들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유일한 위안이었던 것 같아. 겐시로도 종종 할아버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드셨습니다. 혼자 살던 그에게 할아버지 가족은 진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태기 씨, 나니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들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요? 우리야말로 겐시로 씨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일본의 패전과 사회혼란. 1945년 8월, 갑작스럽게 일본의 패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아침 겐시로가 창백한 얼굴로 할아버지 집에 찾아왔습니다.
태기 씨, 큰일 났어요. 일본이 항복했어요. 뭐라고요? 할아버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일본인들이 울부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일본의 항복 선언과 함께 많은 일본인들은 패전의 충격으로 광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놈들 때문에 우리가 졌다. 조선 놈들을 모두 바다에 빠뜨려 버려야 해. 거리 곳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아이의 비극. 바로 이때 할머니가 셋째 아이를 출산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삼촌이 될 뻔한 아기였습니다. 여보, 아들이에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할머니는 힘들게 출산을 마치고 아기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일본은 심각한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착취해 오던 식량 공급이 중단되자 일본 전역이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나무 껍질과 풀뿌리를 끓여 먹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3-4일씩 굶는 일이 다반사였고 결국 모유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에게 줄 적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달래셨지만 아기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겐시로도 분유를 구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일본 전체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태기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준비했어야 했는데 겐시로 씨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잘못된 거죠. 결국 막내 삼촌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이 난세에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할아버지는 작은 관에 아들을 넣으며 오열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으시고 아기의 옷만 끌어안고 계셨습니다. 고모와 아버지도 어린 나이에 동생을 잃은 슬픔에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폭력과 학살, 위협. 패전 후 일본 사회는 한국인들에게 더욱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관동대학살과 같은 한국인 학살 사건이 다시 일어날까봐 두려웠습니다. 태기 씨, 지금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낮에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한국인들을 보면 만만하게 보고 섬에 가둬서 노예로 부리려 하거나 아예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겐시로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요코하마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사건들이 늘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보, 정말 무서워요. 우리 아이들이라도 안전할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할아버지도 마음속으로는 불안하셨습니다. 언제 일본인들이 자신들을 해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늘 하시던 말씀이 그때 일본인들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일본에 끌려왔던 간에 도우려는 사람들인데 그런 짓을 하다니. 목숨을 건 야간 탈출 계획. 겐시로는 할아버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야간에 한국행 배를 타게 하는 위험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태기 씨,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지금 한국으로 가는 배편이 있나요? 밤에만 이동하는 비공식 배가 있어요.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겐시로는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밤 12시에 집을 나서서 항구로 가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울면 안 됩니다. 조용히 이동하세요. 할머니는 두 아이를 어떻게 조용히 시킬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이들이 울면 어떻게 해요? 밤에는 그나마 사람들이 없으는 수밖에요. 떠나기 전날 겐시로는 할아버지 가족의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군수 물품을 다루다 보니 사진기까지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진이 바로 이때 찍은 사진입니다. 두 분이 가장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 사람으로서 가장 화려한 시절의 사진입니다. 겐시로, 정말 고맙소. 우리 가족 사진을 찍게 해줘서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할아버지는 감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우리 모습이군요.
사진으로 이렇게 나오다니 정말 신기해요. 우리 갑오처럼 가지고 한국으로 가요. 할머니도 신기해하며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때의 감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본인도 이런 사진 찍기 힘든 시대인데 우리가 복 받았구려. 얼마 전에 죽은 막내도 같이 찍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 드디어 이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1950년 봄, 할아버지 가족은 야간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태기 씨, 나니 씨, 한국에 가서 꼭 행복하게 사세요. 언젠가 이 모든 전쟁과 미움이 끝나면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겐시로는 눈물을 참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겐시로, 당신은 우리 가족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도 겐시로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겐시로 씨. 당신 같은 좋은 일본인도 있다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겠어요. 할머니의 말에 겐시로는 더욱 울컥했습니다. 깊은 밤, 할아버지 가족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고모와 아버지는 이렇게 깊이 잠든 상황에 일본을 떠나는 배를 탔고 할머니는 두 아이를 번갈아 안으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길은 위험천만했습니다. 일본인 폭도들에게 들키면 모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배에 오를 수 있었고 할아버지 가족은 고향을 향해 떠날 수 있었습니다. 1950년 봄 4월 20일, 할아버지 가족은 마침내 고향인 울산에 도착하셨습니다. 드디어 고향에 왔구나. 할아버지는 고향 땅을 밟으며 깊은 감회에 젖으셨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지. 우리 아이들을 한국인으로 키워야 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의 고생으로 두 분의 몸은 많이 상한 상태였고 집도 새로 지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고모도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이 굶어서 또래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영양실조의 후유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말랐어. 이제 잘 먹여서 건강하게 키워야겠어. 할머니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아프셨지만 이제는 마음껏 한국 음식을 해줄 수 있다는 기쁨도 있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낮에는 집을 짓고 밤에는 농사 준비를 하셨습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지만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보, 힘들죠. 괜찮아. 우리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야. 1950년 4월부터 6월까지 할아버지 가족은 드디어 평화를 되찾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단 2달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집도 새로 짓고 일본에서 상한 몸을 회복시키려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논의를 하며 정착해 나가셨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네요. 그러게. 아이들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고모는 5살, 아버지는 4살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고향에서 처음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나라예요? 고모가 물었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고향이야. 이제 여기서 계속 살 거야.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발발.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전쟁이 났대요. 할머니가 급히 뛰어와서 할아버지께 알렸습니다. 뭐라고? 또 전쟁이라고?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겨우 평화를 되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불과 며칠 만에 북한군이 울산까지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전쟁이라니? 우리 가족이 언제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거냐? 할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를 사기지 못하셨습니다. 할아버지 가족은 서둘러 짐을 싸서 부산으로 피난을 떠나셨습니다. 아이들아, 빨리 준비해. 우리 잠깐 여행 가는 거야. 할머니는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여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은 말 그대로
전국 각지에서 온 피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임시로 만든 판잣집들이 산비탈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도 작은 판잣집 한 칸을 얻어 정착하셨습니다. 여보, 이곳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부산에서의 생활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모인 피난민들 사이에는 묘한 동지애가 있었습니다. 서로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며 도우며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참전 결정. 모든 남성들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결국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니야, 내가 없어도 아이들과 함께 꼭 살아남아야 해. 내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테니까. 여보, 제발 조심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부산 인근 밀양전투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총을 들어본 적도 없던 할아버지였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장으로 향하셨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할아버지는 잠든 아이들의 이마에 조용히 입맞춤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고모가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아빠가 잠깐 일하러 가는 거야. 금방 돌아올게. 할아버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전투의 참혹함과 평생의 트라우마. 할아버지는 전장에서 끔찍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술을 드시고 그때 일을 이야기를 하곤 하셨는데 저에게 500원짜리 동전만한 총알 흉터를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멀리 있는 누군가를 총으로 쏴서 쓰러뜨렸어. 그 사람이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다가 결국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을 천천히 봤었지. 그러고 나서 우리 쪽으로도 엄청난 총탄이 날아왔어. 그때 할아버지는 종아리와 팔에 총상을 입으셨습니다. 500원 동전만한 상처였지만 평생 남을 흉터가 되었습니다. 총을 쏘고 누군가가 내가 쏜 총에 죽는 걸 보고 그런 일들이 나를 평생 괴롭혔어. 평소 만나보지도 못한 같은 민족을 내 손으로, 그때는 다들 미친 듯한 광기였어. 살기 위한 광기라고 해야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따라다닌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투는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총소리와 포탄 소리가 들렸고 동료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부산에 있는 처자식을 위해서 꼭 살아 돌아갈 마음뿐이셨다고 합니다. 태기야, 괜찮냐? 옆에 있던 동료가 부상당한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죽였다는 본인 마음의 상처가 훨씬 컸던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쟁에 나간 동안 할머니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아이들아,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끼리라도 잘 버텨보자. 할머니는 콩과 옥수수로 죽을 끓여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부산 바다에서 잡을 수 있는 생선을 구해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피난민들이 모여 사는 판잣마을에서 할머니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서로 돕며 살아가셨습니다. 나니 씨, 오늘은 내가 아이들 봐줄게. 당신은 생선 구하러 가. 고마워요. 내일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버텨나가는 것이 그때 사람들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할아버지의 무사 귀환을 기도하셨습니다. 여보, 제발 무사히 돌아와요.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항상 관세음 보살님에게 비셨다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역전되어 할아버지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후유증은 심각했습니다. 여보,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살아 돌아왔구나.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은 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흐려져 있었고 자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라는 돌아왔지만 내가 과연 살아있는 게 맞나 싶어 계속 그때의 일이 떠올라. 할아버지는 전쟁 후 심한 알코올 의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트라우마에 전쟁의 참혹한 기억이 더해져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보가 술을 드시는 건 마음의 아픔 때문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할아버지를 감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자주 악몽에 시달리셨습니다. 밤마다 안 돼, 쏘지 마, 라며 잠꼬대를 하시는 할아버지를 달래는 것은 할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이제 꿈이에요. 깨어나세요. 난이야, 내가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할아버지의 고백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보, 그건 전쟁 때문이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할아버지는 자주 멍하니 앉아 있으셨습니다. 농사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손을 멈추고 과거를 회상하곤 하셨습니다. 아버지 뭘 그렇게 보세요? 고모가 물으면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가 잠깐 생각 좀 하는 거야. 제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야. 전쟁 전에 나와 전쟁 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그 무게를 평생 지고 살아야 했지. 전쟁이 완전히 끝난 후 할아버지 가족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태기 씨, 일본어 좀 가르쳐 주세요. 일본과 무역을 하려면 일본어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일본어 실력은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접 생활한 경험까지 있으셨으니까요. 할머니는 집에서 바느질과 농사일을 도우며 가정을 꾸려나가셨습니다. 일본에서 익힌 요리법으로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고모와 아버지는 점차 자라나며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는 할머니를 닮아 똑똑하고 재능이 많았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를 모두 잘했고 바느질도 곧잘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예쁜 옷 만들고 싶어요. 그래, 우리 딸이 정말 손재주가 좋구나.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닮아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빨리 깨우쳤고 할아버지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책 읽어주세요. 그래, 우리 아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조선의 역사와 전래 동화를 들려주시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치셨습니다. 할머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가정을 꾸려나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술을 드실 때면 아이들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셨고 할아버지의 마음을 달래주려 노력하셨습니다. 여보, 오늘은 아이들이 일찍 잤어요. 우리도 일찍 쉬어요. 고마워. 난이야. 너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가끔 술을 드세요? 고모가 물었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빠가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셔서 그래. 우리가 더 사랑해드려야 해. 시간이 흐르면서 할아버지 가족은 마을에서 인정받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본어 교육과 할머니의 성실함이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태기 씨 덕분에 일본과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나니 씨가 만든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 두 분은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우울해하셨습니다. 비 소리가 총소리 같아서 할아버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창문을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가끔 일본에서 만난 겐시로를 그리워하셨습니다. 여보, 겐시로 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글쎄, 전쟁이 끝나고 잘 살고 있겠지. 두 분은 겐시로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 하셨지만 당시에는 국제 우편이 어려웠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겐시로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모두 죽었을 거야. 그 사람은 정말 우리 가족의 은인이었지. 일본인이지만 마음씨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39장, 사진 속 추억. 할머니는 일본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늘 소중히 간직하셨습니다. 사진은 할머니의 보물 상자에 곱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이 뭐예요? 어린 손자들이 물었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건 엄마 아빠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야. 너희 고모와 아빠도 아기였을 때지. 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젊으시네요.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셨습니다. 어려웠지만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의 추억을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녀인 저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일본에서는 정말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웠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서 행복했단다. 그리고 겐시로라는 좋은 친구도 있었고 할머니도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젊었을 때니까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가족과 함께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지. 시간이 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희 가족은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두 분의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한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삶과 역경, 어떤 드라마보다도 감동적이고 감사한 이야기가 바로 제 가족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사진 한 장에는 두 분이 겪으신 모든 고난과 사랑,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고통, 낯선 땅에서의 생활,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불굴의 의지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상상도 못할 현대의 젊은이들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겪으신 일들은 너무나 극적이고 힘든 이야기일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일본의 엄청난 재난의 한복판에 있었고 같은 민족을 살상해야 하는 비극, 인간이 인간을 죽여야 하는 비극적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귀엽디 귀여운 저에게는 아기 삼촌을 일본에 묻어야 했던 상황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두 분은 그 모든 어려움을 사랑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가족을 지키며 희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예측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가족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너도 그런 가족을 찾아서 소중히 지켜라. 에필로그입니다. 할아버지는 78세에, 할머니는 8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은 평생을 함께 하시며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나니야, 고맙다. 너와 함께해서 좋았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따라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 참 힘들었다. 지금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가장 젊고 아름다웠던 순간, 가장 힘들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의 모습을 보며 무한한 감동과 감사를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격동의 시대를 살아낸 한국인의 이야기이며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친생에서 찬란한 20대를 역사의 격동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두 분의 사랑은 전쟁과 가난, 차별과 고통을 모두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저희 가족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고향 얼음물에 세수를 하면 세상을 다 가지게 된다. 알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뜻인지 모를 말씀만 기억으로 이 영상을 마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가끔 들려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태기와 할머니 나니의 사랑 이야기. 그것은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생전의 예전 이야기를 항상 하셔서 기억을 토대로 사연을 드린 것입니다.